아빠, 우리 버리지 마. 보고 싶었어. 대한민국 1위 제이그룹 창립 50주년 파티장. 정적을 깬 것은 꼬질꼬질한 두 아이의 절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팀, 재벌 회장의 최고급 수트는 흑투성이 아이들의 손자국으로 엉망이 되었고 수백 대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차가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남자, 그리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정체불명의 고아 쌍둥이. 세상 모두가 최악의 스캔들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난동이 7년 전 봉인된 기억을 깨우는 단초가 될 줄은,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일 줄은.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거대한 샹들리에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제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장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의 웃음소리와 최고급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제이그룹 회장 강도준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도준이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눈빛으로 청중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감정은 비효율을 낳고 오직 데이터만이 우리의 미래를 증명합니다. 강도준이 준비된 원고를 넘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50년이 제이그룹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강도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만큼이나 빈틈없는 연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감탄 어린 눈빛으로 강도준을 응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텔 주방과 연결된 서비스 통로에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 틈으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연회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식자재 운반 카트 뒤에 숨어있던 꼬질꼬질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테이블 밑을 기어서 레드카펫 위로 튀어나갔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막아. 당장 끌어내.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단상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강도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연설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흑투성이 운동화를 신은 여자아이가 단상 위로 뛰어올라 강도준의 다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뒤따라온 남자아이도 강도준의 반대쪽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강도준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팀. 다리에 매달린 남자아이 강한 소리,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우리 너무 보고 싶었어.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점잖게 앉아있던 귀빈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의 다리에 매달린 아이들의 행색은 화려한 파티장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습니다. 강도준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붙잡은 아이들의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수트 바지에 흙탕물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강도준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끌어내고. 경호원들이 아이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여자아이 강한별이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강도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강한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맞잖아. 엄마가 그랬어. 아빠가 우리 데리러 올 거라고.
강도준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아이가 내민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강도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시절의 강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한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차가운 표정과는 전혀 다른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강도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나잖아. 하지만 강도준의 기억 속에 저런 사진을 찍은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7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1년의 기억. 그 공백 속에 존재하는 사진인 걸까요?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단상 아래로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회장님, 숨겨진 자녀분들입니까? 친자 확인은 되신 겁니까? 아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질문이 쏟아지자 아이들은 겁에 질려 강도준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강도준은 현기증을 느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제2그룹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습니다. 강도준이 재킷 단추를 잠그며 비서실장을 향해 짧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막아. 그리고 애들은 대기실로 데려와. 강도준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급히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아이들은 강도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강도준은 잡힌 손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 VIP 대기실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도는 방 안에서 강도준은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강도준이 소파에 앉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정체가 뭐야? 누가 시켰어? 최상무가 보냈나? 강한 소리 겁에 질려 누나 뒤로 숨으며 훌쩍거렸습니다. 강한별이 눈물을 닦으며 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시킨 사람 없어. 엄마가 아빠 찾으라고 했어. 아빠는 회장님이니까 TV에 나올 거라고. 강도준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지? 당장 오라고 해. 돈 때문에 애들을 앞세워? 강한별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한별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많이 아파서. 지난달에. 강도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와 강도준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SNS에 강도준의 숨겨진 쌍둥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 중입니다. 강도준이 화면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흑투성이 아이들이 자신의 다리에 매달려 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신경질적으로 태블릿 PC를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신호는 알아봤어?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도준에게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이한별, 이한솔입니다. 어머니 성을 따랐더군요. 붙일라는 보시다시피 공란입니다. 강도준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이한별, 이한솔. 자신의 성인 강씨가 아닌 이씨였습니다. 게다가 아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생아들이라니. 강도준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이한별, 이한솔. 아비 없는 자식들이군. 그런데 왜 나지? 왜 하필 나야?
강한별이 주먹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아빠 맞단 말이야. 엄마가 아빠 사랑했다고 했어. 아빠가 사고 나서 못 오는 거라고 했어. 사고. 그 단어가 강도준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7년 전의 교통사고. 의사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강도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꼬질꼬질한 아이들을 덥석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강도준이 비서실장을 보며 명령했습니다. 일단 내쫓아. 경찰 불러서 고아원으로 보내든 알아서 해. 비서실장이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밖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내쫓는 장면이 찍히기라도 하면 비정한 재벌 회장, 핏줄을 거리로 내몰다 같은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회장님,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강도준이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내치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일단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보호하시는 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요. 강도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거칠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론을 잠재우고 주가를 방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강도준이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맞췄습니다. 강도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강도준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좋아.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야. 내 집에 데려가긴 하겠지만 착각하지 마라. 난 너희 아빠가 아니야. 강한 소리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아빠 집으로? 강도준이 강한 소리의 질문을 무시하고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 이 녀석들 뒷문으로 빼서 내 차에 태워. 기자들 눈에 띄게 해서 강도준이 아이들을 챙긴다는 걸 보여줘야 해. 강도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강도준의 뒤를 따랐습니다. 호텔 로비는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나타나자마자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강도준은 표정을 싹 바꾸고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쇼인도 부성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강도준이 기자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하며 아이들을 리무진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자신도 아이들 옆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마자 강도준은 아이들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물티슈를 꺼내 손을 박박 닦았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만진 사람처럼. 강한 소리 그 모습을 보고 시무룩해져서 누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강한별이 강도준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손 안 닦아도 돼요. 우리 안 더러워요. 강도준은 대꾸도 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옆에 앉은 두 아이의 체온이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7년 전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온 이 불청객들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강도준의 펜트하우스는 모델하우스처럼 완벽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허용하지 않는 대리석 바닥 위로 아침 햇살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강도준이 잠옷 차림으로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습관처럼 모닝 에스프레소를 내리려던 강도준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강도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새하얀 페르시아산 카펫 위에는 우유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고 시리얼 조각들이 눈 내린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 있었고 이한솔이 먹다 남은 젤리가 테이블 위에 끈적하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데려온 두 아이가 만들어낸 재앙이었습니다. 강도준의 미간이 맹렬하게 구겨졌습니다. 강도준이 거칠게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을 호출했습니다. 지금 당장 청소팀 보내. 특수 청소로. 그리고 애들 깨워서 거실로 나오라고 해. 잠시 후 부스스한 머리를 한 이한별과 이한솔이 하품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엎질러진 우유를 보고도 별일 아니라는 듯 눈만 비볐습니다. 강도준이 팔짱을 끼고 아이들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거기 꼼짝 말고 서. 앉지도 마. 이한솔이 깜짝 놀라 이한별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강도준이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군대 조교처럼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는 규칙이 있다. 잘 들어. 첫째,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 둘째, 소란 피우지 않는다. 셋째, 내시야 밖에서 지낸다. 이한별이 입을 삐죽이며 대들었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거야. 아빠는 밥도 안 주고 혼자 방에 들어갔잖아요. 강도준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난 너희 아빠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식사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챙겨줄 거다.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강도준은 아이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획 돌아서서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육중한 서재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이한솔이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한솔이 울먹이며 누나에게 물었습니다. 누나, 아저씨가 우리 싫어해? 우리가 더러워서 그래? 이한별이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래. 우리가 착하게 있으면 좋아하게 될 거야. 오후 2시 서재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강도준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제2그룹의 운명이 걸린 스마트시티 입찰건에 대한 최종 점검 회의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 임원들의 얼굴이 모니터 분할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강도준이 마이크에 대고 유창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효율성입니다. 제2그룹의 기술력은 경쟁사보다 10년은 앞서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보시면 강도준이 책상 위에 펼쳐진 중요 계약 서류를 짚어가며 열변을 토하던 그때였습니다. 잠그는 걸 깜빡했던 서재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심심함을 참지 못한 이한솔이었습니다. 이한솔의 손에는 크레파스로 삐뚤빼뚤하게 그린 그림 한 장과 오렌지 주스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한솔은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살금살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빠. 강도준은 회의에 집중하느라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한솔이 책상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발이 두꺼운 카펫 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한솔의 몸이 앞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이한솔의 손에 들려있던 오렌지 주스 컵이 허공을 날았습니다. 동시에 이한솔이 밤새 그린 그림도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철퍽. 노란 오렌지 주스가 강도준이 보고 있던 입찰 제안서 원본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 숫자 위에 주스가 스며들며 잉크가 번져나갔습니다. 이한솔의 그림도 주스에 젖어 서류 위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강도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수조 원이 오가는 계약 서류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임원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강도준이 벌떡 일어나며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한솔이 겁에 질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도준이 젖어버린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이미 숫자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습니다. 강도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강도준이 서류 위에 붙어있던 이한솔의 그림을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4명의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의 눈에는 그저 낙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한솔이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 선물 주려고. 죄송해요. 강도준이 이한솔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선물? 너희 존재 자체가 나한테는 재앙이야. 알아들어? 강도준은 손에 쥐고 있던 그림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종이 뭉치가 쓰레기통 안으로 처박혔습니다. 이한솔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한별이 서재 문 앞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한별이 달려와 동생을 감싸 안으며 강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림을 찢어? 한솔이가 아빠 주려고 밤새 그린 건데. 아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강도준이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나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라. 나가. 당장 나가. 강도준의 고함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서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강도준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상회의는 엉망이 되었고 중요한 서류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밀려오며 귀에서 B-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진정제를 찾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폰이 징하고 진동했습니다. 강도준이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종합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도준님과 의뢰하신 검체 어이한별, 비이한솔의 친자 확인 검사 결과입니다. 강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친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 아니 친자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결과는 강도준의 예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강도준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99.999%.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시선이 천천히 책상 아래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구겨서 던져버린 종이 뭉치가 그곳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을 뻗어 쓰레기통에서 그림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렌지 주스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폈습니다. 그림 속에는 아빠, 엄마 그리고 쌍둥이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강도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자신의 핏줄에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망령이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준이 그림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재 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강도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도준이 젖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잊어버린 거야? 완벽했던 강도준의 세계에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제2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회의실 정면 대형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강도준의 서재에서 있었던 일, 바로 강도준이 이한솔의 그림을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최상무가 매수한 펜트하우스 가사 도우미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우는 소리가 회의실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최상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상무가 주주들을 둘러보며 침통한 척 연기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제2그룹을 이끄는 강도준 회장의 민낯입니다. 혼외자 스캔들도 모자라 아동학대라니요.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건 명백한 오너 리스크입니다. 여기저기서 주주들의 탄식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아이한테 저럴 수가 있어? 회장 자격 없어. 당장 내려와야 해. 강도준은 상석에 앉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경영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었고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강도준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상무가 강도준을 노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최상무가 의사봉을 손에 쥐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군요. 강도준 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최상무가 의사봉을 내려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땀에 흠뻑 젖은 셔츠 차림의 40대 남자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하려 하자 윤 변호사가 손을 들어 막으며 외쳤습니다. 잠시만요. 이 표결은 무효입니다. 최상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경비원. 당장 끌어내. 윤 변호사가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숨을 고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이자 현재 이한별, 이한솔 아동의 후견인인 윤영철 변호사입니다. 이서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강도준의 머리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주주들을 향해 서류를 들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강도준 회장님이 7년 전 사고 직전에 직접 공증받으신 조건부 의결권 위임장이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준이 멍한 눈으로 윤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시 이렇게 명시하셨습니다. 본인의 유고시 혹은 심신미약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시 본인이 보유한 모든 지분의 의결권을 이서연과 그녀의 자녀에게 위임한다라고 말입니다. 최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변호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해외 출장 중에 서연 씨의 부고를 늦게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아원을 탈출해 이곳까지 오게 된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아이들의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윤 변호사가 최상무를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해임안 반대합니다. 최대 주주의 권한으로 부결시킵니다. 최상무가 의사봉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저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사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텅 빈 회의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30분 후 회장 집무실. 강도준은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윤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낡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 변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죽기 전까지 이 녹음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마 찾아가지 못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셨죠. 강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아이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말입니까?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강도준 자신의 목소리였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다정한 톤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나오는 길이야. 아버지는 그룹을 물려받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네. 녹음기 속 강도준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나 하나도 안 무섭다. 나한테는 회장 자리보다 너랑 우리 뱃속의 쌍둥이들이 더 소중하니까. 나 다 버리고 너한테 갈 거야. 평생 너희들만 지켜줄게. 사랑해, 서연아. 이어서 여자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강도준이 엉터리 음정으로 부르는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툭! 강도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손등을 적셨습니다. 기억의 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1년의 기억. 그것은 단순히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보물 같은 기억이 통째로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오열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기억나지 않는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던 모진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자신들을 버린 줄 알면서도 그 낡은 사진 한 장을 믿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강도준은 미친 사람처럼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강도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로비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두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한별이 이한솔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있었습니다. 누나, 아빠가 우리 혼내면 어떡해? 아니야. 변호사 아저씨가 아빠 만날 수 있다고 했어. 강도준의 시야가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강도준이 비틀거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준을 본 아이들이 겁을 먹고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망설임 없이 아이들 앞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이 사람들로 붐비는 로비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강도준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강도준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강도준이 아이들의 작은 등을 쓰다듬으며 통곡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도 아빠의 진심을 느꼈는지 강도준의 목을 마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으앙, 보고 싶었어요. 아빠 가지 마요. 세 사람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을 다 바쳐서라도 너희를 지키겠다고. 한편 2층 난간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상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 잡은 회장 자리를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죽은 여자 때문에 놓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최상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상무가 난간을 꽉 쥐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네, 접니다. 이사회는 실패했습니다. 플랜 B 가동하세요. 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전화를 끄는 최상무의 시선이 행복해하는 강도준과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로비의 따뜻한 공기 사이로 서늘한 살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안느라 등 뒤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준의 펜트하우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지난번의 난장판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거실의 가구들을 옮기고 있었으니까요. 강도준이 팔짱을 끼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 크리스털 조각상 당장 치워.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 저기 있는 대리석 테이블도 빼고. 비서실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조각상은 이탈리아 거장이 만든 30억짜리 작품입니다. 창고에 넣으라고요? 30억이든 300억이든 상관없어. 애들이 뛰다가 부딪히면 그게 다 흉기야. 당장 치우고 바닥에 매트부터 깔아. 최고급 친환경 소재로. 강도준의 호령에 미술관 같았던 차가운 거실이 순식간에 키즈카페처럼 변해갔습니다. 폭신한 매트가 깔리고 날카로운 모서리마다 보호대가 붙여졌습니다. 이한별과 이한솔은 소파 뒤에 숨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도준이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눈빛으로 손짓했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이리 와봐. 이제 맘껏 뛰어다녀도 돼. 이한솔이 쭈뼛거리지 않고 달려와 매트 위에서 뒹굴었습니다. 우와, 푹신하다. 누나, 여기 진짜 좋아. 아이들이 깨르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자 강도준의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들 하지만 돈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살 수 있다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강도준은 비장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리무진에 태웠습니다. 오늘은 슈퍼데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제2그룹 계열사의 최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 지점장과 직원들이 정문 앞에 일렬로 도열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강도준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아동복 매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해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도준이 매장을 쓱 훑어보더니 지갑에서 블랙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마네킹이 입고 있는 것들 전부 다 줘. 사이즈는 얘들한테 맞춰서. 매니저가 눈을 반짝이며 되물었습니다. 전부 다 말씀이십니까?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신상 전부. 그리고 저기 장난감 코너에 있는 로봇이랑 인형도 종류별로 하나씩 다 포장해. 직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쁘게 움직이려던 찰나였습니다. 이한별이 강도준의 옷자락을 획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도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너희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한별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옷은 지금 입은 걸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장난감도 너무 많으면 재미없어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게. 옆에 있던 이한솔이 배를 문지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강도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백화점 전체를 사줄 수도 있는데 고작 떡볶이라니. 하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백화점 뒷골목의 허름한 포장마차.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강도준 회장이 쪼그리고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원짜리 맞춤 수트에 떡볶이 국물이 튈까봐. 앞치마를 두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말이죠. 이한솔이 포크로 떡볶이를 찍어 강도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빠, 아해. 맛있지? 강도준은 매운맛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억지로 웃으며 받아먹었습니다. 그래. 정말 맛있네. 아빠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 사실 강도준은 매운 음식을 전혀 못 먹는 체질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이 이 기묘한 풍경을 보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초상권 침해라며 경호원들이 막았겠지만 강도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향해 땀범벅이 된 얼굴로 V를 그려 보였습니다. 이한별이 휴지로 강도준의 땀을 닦아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빠, 매우면 맵다고 해요. 땀이 비 오듯 내리시는데. 강도준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씩 웃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딸이 닦아주니까 하나도 안 맵다. 시원하기만 하네. 그날 밤 아이들을 위해 꾸며준 방은 최고급 침대와 예쁜 조명으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도통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육원의 좁은 방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자던 습관 때문인지 넓은 방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진 탓이었습니다. 이한솔이 베개를 질질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서재에서 육아 책을 읽고 있던 강도준이 안경을 벗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강도준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우리 캠핑 갈까? 지금 밤인데요? 아니, 여기서. 강도준은 창고에 처박혀 있던 캠핑용 텐트를 꺼내 거실 한복판에 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텐트가 쳐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아늑한 비밀 기지가 되었습니다. 텐트 천장에 작은 무드등을 달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아빠 최고. 비좁은 텐트 안 세 사람이 옹기종기 누웠습니다. 강도준이 가운데 눕고 양옆에 한별이와 한솔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강도준의 옆구리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솔이 강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아빠, 옛날 이야기 해줘요. 옛날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노래 불러줄까? 강도준은 기억 저편에서 떠오른 자신이 녹음기 속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나직하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음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박자도 맞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심장 소리와 노랫소리를 들으며 금세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강도준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수면제 없이는 단 1시간도 자지 못했던 지독한 불면증.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세상 그 어떤 ASMR보다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꽉 끌어안은 채 7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준은 얼굴이 간지러워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한솔이 배를 잡고 킬킬거리며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한별도 입을 가리고 킥킥대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강도준의 얼굴에는 검은색 수성 사인펜으로 고양이 수염이 그려져 있었고 이마에는 왕서방이라는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강도준이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메롱 하고 소파 뒤로 숨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강도준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장난조차도 행복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강도준이 호랑이 흉내를 내며 아이들을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어흥, 요 녀석들 잡히면 뽀뽀 100번이다. 야, 살려주세요. 펜트하우스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바탕 추격전이 끝난 후 강도준은 헐떡이며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해. 네. 회장님, 오늘 오찬 미팅이. 다 미뤄. 위약금 물어주면 되잖아. 나 오늘부터 재택근무한다. 네. 갑자기 왜? 육아 공부해야 돼. 서점에 가서 육아 관련 책이란 책은 다 사서 집으로 보내. 이유식 만들기부터 사춘기 대화법까지 전부 다. 전화를 끊은 강도준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수저를 두드리며 밥 줘, 밥 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자신만만하게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셰프 강도준이 만드는 특제 오므라이스. 기대하시라. 물론 결과물은 옆구리가 터지고 케첩 범벅이 된 엉망진창 오므라이스였지만 아이들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식사 후에는 테라스에 있는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 강도준은 흙을 만지는 법을 몰라 허둥댔고 오히려 시골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빠에게 호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톡톡 파야지. 그래. 허허, 우리 한별이가 아빠보다 낫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테라스. 흙투성이가 된 채 서로를 보며 웃고 있는 세 사람. 차가운 숫자의 세계에서만 살았던 강도준의 인생에 비로소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행복에 취한 강도준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2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설치한 카메라 렌즈가 단상을 향해 보고 있었고 플래시가 번개처럼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무대 뒤 강도준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평소라면 완벽한 강도준 회장의 가면을 쓰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강도준의 옆에는 턱시도와 드레스를 깜찍하게 차려입은 이한솔과 이한별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강도준이 아이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사람들 많아서 떨리지 않아? 이한별이 고개를 저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떨려. 아빠가 옆에 있잖아. 이한솔도 누나를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빠 손잡고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 강도준은 아이들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시간을 알렸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실 시간입니다. 강도준은 깊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고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도준이 등장하자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강도준 회장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타난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습니다. 강도준은 단상 중앙에 서서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홍보실에서 작성해준 적당한 해명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딱딱한 글이었습니다. 강도준은 잠시 원고를 응시하다가 과감하게 원고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준입니다. 오늘 저는 제2그룹 회장이 아니라 두 아이의 아버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1년의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시간 속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인연과 이 아이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겪어야 했던 외로움을 방치했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저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강도준이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아이들이 깨악 하고 놀라면서도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며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제 호적에 이 아이들을 올리고 남은 인생은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도준이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 볼에 뽀뽀했습니다. 차가운 자본주의의 괴물이라 불리던 남자의 얼굴에서 인간미가 흘러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생중계 채팅창은 순식간에 응원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강도준 멋지다. 진짜 남자가 됐다. 아이들 너무 귀엽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강도준의 펜트하우스 현관 앞이 분주했습니다. 강도준은 커다란 선글라스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벙거지 모자까지 눌러쓰고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차림새였습니다. 이한별이 배를 잡고 깔깔거렸습니다. 아빠, 그게 뭐야? 도둑 같아. 강도준이 쉿소리를 내며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사람들이 아빠 알아보면 놀이기구를 못하잖아. 오늘은 철저하게 위장해야 돼. 오늘은 아이들의 버킷리스트 1순위인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강도준은 비서와 경호원들을 모두 물리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쫓아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머리에 우스꽝스러운 동물 머리띠까지 쓰고 한 손에는 솜사탕, 한 손에는 추러스를 든 채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한솔이 거대한 배 모양의 놀이기구 바이킹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저거 타자. 저거. 강도준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건 좀 너무 높지 않니? 우리 회전목마나 타는 게. 이한별이 강도준의 손을 잡아당기며 도발했습니다. 에이, 아빠 겁쟁이. 덩치는 산만한데 겁은 콩알만해.
자존심이 상한 강도준이 헛기침하며 가슴을 폈습니다. 누가 겁쟁이라는 거야? 아빠가 보여줄게. 가자. 호기롭게 바이킹에 올랐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배가 하늘로 치솟을 때마다 강도준의 비명이 놀이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으악! 살려줘. 멈춰. 제발 멈춰주세요. 반면 아이들은 만세를 부르며 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놀이기구에서 내려온 강도준은 벤치에 널브러져 헛구역질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아빠 주변을 맴돌며 놀렸습니다. 아빠 얼굴 봐. 하얗게 질렸어. 아빠, 또 타자. 응? 강도준이 힘없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만 더 타면 아빠 하늘 날아간다. 좀 봐주라. 하지만 강도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놀이공원에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반짝이는 회전목마 앞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도준은 지갑에서 아이들이 처음 가져왔던 구겨지고 빛바랜 20대 시절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그리운 과거였지만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였습니다. 강도준이 지나가는 젊은 커플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내밀며 부탁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강도준은 회전목마를 배경으로 아이들 사이에 섰습니다. 강도준이 양팔을 벌려 아이들을 감싸 앉아 아이들이 강도준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강도준은 휴대폰을 돌려받아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땀에 젖고 머리가 헝클어진 아빠와 초콜릿이 입가에 묻은 채 환하게 웃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과거의 사진보다 100배는 더 아름다운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준은 휴대폰 배경화면을 이 사진으로 바꾸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그때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펑, 퍼벙, 오색 찬란한 불꽃이 까만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자신의 코트 안으로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붉게 푸르게 물들었습니다. 이한솔이 강도준의 품을 파고들며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예쁘다. 나 이렇게 좋은 날 처음이야. 이한별도 강도준의 손을 꼭 잡으며 거들었습니다. 나도. 오늘이 매일매일이었으면 좋겠어. 강도준이 아이들의 머리에 턱을 괴고 나직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럴 거야. 앞으로 매일매일 오늘처럼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가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 혼자 두지 않아. 강도준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행복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은 불꽃이 모두 사그라들 때까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 있었습니다. 폐장 시간이 다가오자 강도준은 잠이 쏟아지는 아이들을 업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등에 업힌 이한솔은 이미 꿈나라로 떠났고 앞에 안긴 이한별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무게감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차가 주차된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에 취한 강도준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차장 기둥 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검은 승합차 한 대를 말입니다. 승합차 안에는 험상궂은 사내들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며 보고했습니다. 타깃 접근 중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뒷좌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남자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놈이 방심할 때를 노려. 집 근처까지 따라붙어. 알겠습니다. 검은 승합차의 시동이 조용히 걸렸습니다. 강도준이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출발하자 승합차도 전조등을 끈 채 유령처럼 그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가장 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컴컴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펜트하우스 거실이 번쩍거리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주방에 있는 강도준의 표정은 날씨와 정반대로 화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도준은 콧노래를 흥얼거려가며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패티를 뒤집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 좋고 오늘 굽기는 완벽하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던 아빠표 특제 함박 스테이크를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태우지 않기 위해 타이머까지 맞춰놓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강도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5시 30분. 평소라면 유치원 하원 차량이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가 와서 차가 좀 막히나. 배고플 텐데 왜 안 오지? 강도준은 식지 않게 뚜껑을 덮어두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도로 위는 꽉 막힌 차들의 붉은 후미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강도준이 휴대폰을 들어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안내 멘트에 강도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단순한 배터리 방전일 수도 있지만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도준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들고 있던 뒤집개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사람은 아이들을 픽업 갔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흰 셔츠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이마는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김 기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들은 어디 있어? 김 기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잖아. 똑바로 말해. 김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승합차가 길을 막았습니다. 경호 팀장이, 박 팀장이 갑자기 차 문 잠금을 풀더니 그놈들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뭐? 박 팀장이? 강도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10년 넘게 자신을 경호해 온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사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박 팀장이 놈들에게 매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막으려고 했지만 머리를 맞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 아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강도준의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부자의 배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울타리가 가장 치명적인 흉기가 되어 아이들을 겨눈 것입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청장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면 멈춰. 강도준이 짐승처럼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강도준의 개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정보 없음. 적막한 거실에 울리는 벨소리는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름 끼쳤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아이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살려줘. 무서워. 으앙. 아저씨들이 때려. 아빠 빨리 와. 강한 솔과 강한 별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준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한솔아, 한별아, 야 이게 자식들아. 애들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죽여버리겠어. 수화기 너머로 기계음으로 변조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하시죠, 강 회장님. 목청이 좋으시네. 누구냐?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얼마면 돼? 다 줄 테니까 애들만 보내. 범인이 비웃듯이 낄낄거렸습니다. 돈? 천하의 제2그룹 회장이 줄 수 있는 게 고작 돈입니까? 우리는 좀 더 큰 걸 원하는데. 범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영상통화로 전환되었습니다. 강도준은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폐공장으로 보이는 낡고 더러운 컨테이너 구석. 입에 청테이프가 붙은 채 서로를 꼭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쌍둥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그 뒤로 쇠파이프를 든 건달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잘 보입니까? 애들이 아주 귀엽더군요. 이 미친 새끼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변조된 목소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다. 장소는 문자로 찍어주지. 올 때 빈손으로 오면 곤란해. 뭘 원해? 말해. 회장직 사퇴서. 그리고 당신이 가진 제2그룹 주식 전량을 양도한다는 각서. 인감도장 확실하게 찍어서 가져와. 강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쌓아 올린 거대한 왕국이었습니다. 범인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찰을 부르거나 딴짓을 하면 이 공장에 불을 지를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통구이가 되고 싶지 않으면 혼자 오십시오.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왕관이냐 핏줄이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도준은 휴대폰을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강도준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놈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넘기면 그룹 전체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가시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강도준이 비서실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어떤 결의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고하지 마. 놈들은 내가 경찰에 연락하는 순간 아이들을 해칠 거야. 난 1%의 도박도 할 수 없어. 하지만 회장님, 회사? 그따위 게 뭐가 중요해. 내가 7년 전에 뭘 잃어버렸는지 잊었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강도준은 서재로 뛰어들어가 벽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식 양도 증서와 인감도장을 꺼내 서류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3단봉을 꺼내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을 막아서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하십시오. 놈들은 서류만 받고 회장님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강도준이 비서실장의 어깨를 짚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아이들은 살려야 해. 비켜.
강도준은 비서실장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강도준의 검은색 세단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강도준이 엑셀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튀어나갔습니다. 도로 위는 폭우로 인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쏟아지는 빗줄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도준은 속도계가 140km를 넘나드는 것을 무시하고 빗길을 질주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우는 얼굴과 과거 녹음기 속 자신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너와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해. 강도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뺨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뼈저린 후회와 미안함 때문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했던 약속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다시는 너희 혼자 두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갈게. 금방 갈게. 강도준이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가 빗물을 튀기며 도시를 벗어나 어두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범인이 지목한 폐공장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치 악마의 입처럼 시커먼 입을 벌리고 강도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강도준의 차가 폐공장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사이로 굵은 빗줄기가 사선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도준은 3단봉을 꽉 쥐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폭우가 강도준의 온몸을 강타했지만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강도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공장 입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폐공장의 거대한 철문이 녹슨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강도준은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장 한가운데 수십 명의 건달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강도준을 둘러쌌습니다. 그들 뒤로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최상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상무가 시가를 피우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 역시 핏줄이 무섭긴 무서워. 그 냉혈한 강도준 회장이 여기까지 직접 행차하시고. 강도준의 시선은 최상무를 지나쳐 구석에 있는 철창으로 향했습니다. 철창 안에는 강한 별과 강한 소리 입에 테이프가 붙은 채 서로를 껴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에 젖고 흙투성이가 된 아빠를 보자 눈물을 터뜨리며 몸부림쳤습니다. 강도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도준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퍼덕. 빗물 젖은 바닥에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약속한 거야. 사퇴서, 주식량도 각서, 인감도장까지 다 들어있어. 이제 애들 풀어줘. 최상무가 눈짓하자 부하 한 명이 봉투를 주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자 최상무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일어났습니다. 역시 화끈하시네.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어. 강도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확인했으면 당장 문 열어.
애들 데리고 나갈 거니까. 최상무가 봉투를 챙겨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주위를 둘러싼 건달들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내드려라. 아주 먼 곳으로. 강도준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약속이랑 다르잖아. 최상무가 싸늘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약속? 강 회장님 순진하시긴. 당신이 살아서 나가면 내가 무사할 것 같나? 주식은 고맙게 받겠지만 당신과 저 꼬맹이들은 여기서 사라져줘야겠어. 사고사든 화재든 방법은 많으니까. 최상무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건달들이 기합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도준은 반사적으로 품속에서 삼단봉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딱! 가장 먼저 달려들던 건달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주먹과 발길질에 강도준은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흙탕물에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아빠, 으앙.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강도준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강도준의 본능을 깨웠습니다. 강도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켜. 내 새끼들한테 손대지 마. 강도준은 눈앞에 있는 건달의 다리를 물어뜯고 삼단봉을 미친 듯이 휘둘러 길을 텄습니다. 값비싼 수트는 이미 걸레짝처럼 찢어졌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직 아이들이 있는 철창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건달들이 강도준의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습니다. 최상무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뭐해? 저거 하나 처리 못하고 빨리 끝내. 그때였습니다. 강도준과 건달들이 뒤엉켜 싸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공장 천장을 지지하고 있던 낡은 H빔 기둥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오래되어 부식된 기둥이 굉음을 내며 휘어졌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공장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습니다. 천장에 쌓여있던 육중한 철근 자재들과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위치는 아이들이 갇힌 철창 바로 위였습니다. 안 돼. 강도준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건달들도 무너지는 천장을 보고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도준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쇠파이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던졌습니다. 강도준이 철창 앞으로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철창 문을 부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강도준은 철창 구석, 벽과 철창 사이에 아주 좁은 삼각형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한별아, 한솔아, 구석으로, 빨리 구석으로 붙어. 강도준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들이 울면서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쿠르르릉, 콱광, 거대한 철근과 돌덩이들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강도준은 철창 위를 덮치듯 자신의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등을 방패 삼아 아이들이 있는 공간을 막아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삼각형을 자신의 몸으로 완성했습니다. 퍽! 과직! 날카로운 철근이 강도준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무거운 콘크리트 조각들이 어깨와 허리를 짓눌렀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크윽! 강도준은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자신의 비명 소리에 아이들이 더 놀랄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습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강도준은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져 내리는 하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팔을 뻗어 철창 안의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막았어. 강도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철창 안쪽 아빠가 만들어준 작은 공간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빠를 보고 아이들은 숨이 넘어갈 듯 오열했습니다. 아빠, 피나? 아빠 죽지 마. 으앙. 아빠, 눈 떠. 한별이가 잘못했어. 말 잘 들을게. 최상무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기침하며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엉망이 되자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A씨, 재수없게. 얘들아, 철수해. 빨리 떠야 돼. 최상무가 뒷문으로 도망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와장창. 공장 입구의 셔터가 박살나며 거대한 트럭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경찰 특공대 차량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무기 버리고 투항해. 확성기 소리가 공장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공장을 포위하고 최상무와 건달들을 제압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빗속을 뚫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비서실장과 구조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윤 변호사는 무너진 자재 더미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달려들어 철근과 콘크리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무거운 자재들이 치워지자 피투성이가 된 강도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강도준의 등은 처참하게 찢겨 있었고 셔츠는 붉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아이들이 있는 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급히 강도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환자 의식 미약, 맥박이 약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 먼저. 강도준이 힘겹게 눈을 뜨며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철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아이들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무사합니다. 회장님이 지켜내셨어요. 상처 하나 없습니다. 이한별과 이한솔이 구조대원의 품에서 빠져나와 강도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피 묻은 아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빠, 아빠. 강도준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다친 곳 없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생 느껴본 적 없는 가슴 벅찬 안도감이었습니다. 주식도 회장직도 명예도 다 잃었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을 지켜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강아지들 안 다쳐서. 강도준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잡고 있던 아이들의 손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빠. 아이들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강도준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윤 변호사가 최상무가 떨어뜨린 서류 봉투를 주워들고 수갑을 찬 최상무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끝났어. 살인 미수의 납치, 감금.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지. 최상무가 발악하며 경찰차에 끌려갔습니다. 구급차의 뒷문이 열리고 강도준이 실렸습니다. 이한별과 이한솔은 구급차에 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구급대원이 난처해하자 비서실장이 아이들을 안고 함께 탔습니다.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아빠 무서워한단 말이야. 이한솔이 강도준의 차가운 손을 양손으로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빗속을 뚫고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폭우로 흐릿했지만 아이들이 잡고 있는 강도준의 손만큼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준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울의 한 종합병원 VIP 병실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등 전체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지만 양팔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고통보다 먼저 감지되었습니다. 강도준이 고개를 살짝 돌려보았습니다. 이한별과 이한솔이 강도준의 양팔을 베개 삼아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두덩이는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여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아빠. 이한별이 부스스 눈을 뜨더니 강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한별의 눈이 동그라지더니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아빠, 일어났어? 한솔아, 아빠 깼어. 이한솔도 벌떡 일어나 강도준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아빠, 죽는 줄 알았잖아. 으앙. 강도준이 쉰 목소리로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야야, 아빠 등 아파. 살살 좀 안아줘.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 떨어지자 강도준이 빙그레 웃으며 다시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농담이야. 너희들 안 다쳤지? 아픈 데 없지? 응, 우린 멀쩡해. 아빠가 다 막아줬잖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 변호사와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안도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최상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미수 및 특수 납치 감금 혐의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겁니다. 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도준이 폐공장 바닥에 던졌던 피와 흙이 묻은 주식 양도 각서와 사임서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도 회장님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강만 회복하시면. 강도준은 피 묻은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병실 침대에 매달려 아빠가 다시 어디론가 갈까봐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고사리 같은 손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껍데기인지. 강도준이 고개를 저으며 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윤 변호사님, 그 사임서 수리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회사를 그만두시겠다니요? 생각해봤어. 제2그룹 회장 강도준을 대신할 사람은 많아. 전문 경영인을 쓰면 나보다 더 잘하겠지. 하지만 강도준이 아이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별이랑 한솔이 아빠는 이 우주에 나 하나뿐이잖아. 나 없으면 이 녀석들 누가 지켜줘? 난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아빠 할래. 윤 변호사가 잠시 강도준을 응시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의 뜻, 아니 강도준님의 뜻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강도준은 비서실장에게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 사임서 용지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 훨씬 더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을 축복하듯 환하게 비쳤습니다. 1년 후
서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공기 좋은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마당에는 고추와 상추가 심어진 텃밭이 있고 한쪽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트램펄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도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분주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네 행정복지센터였습니다. 강도준이 번호표를 뽑고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자녀분들 성본 변경 신고하시러 오셨네요? 법원 판결문 가져오셨나요? 강도준이 소중하게 챙겨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확정된 거죠?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한별, 이한솔이 아니라 강한별, 강한솔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강도준이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들었지? 이제 너희들 진짜 강씨야. 강한별, 강한솔. 아빠랑 똑같아. 강한별이 신기한 듯 주민등록 등본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우와, 진짜네. 내 이름 옆에 부강도준이라고 쓰여 있어. 나도 볼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인 거야? 강한솔이 까치발을 들고 등본을 보려 하자 강도준이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럼 진짜 가족이고 말고 이제 법으로도 꽝꽝 도장 찍은 거야. 아무도 못 떼어놔.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동사무소가 떠나가라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원주택 마당에는 고소한 냄새와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강도준은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숯불 그릴 앞에서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숯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표정만은 진지했습니다. 자, 이번엔 진짜 안 태운다. 육즙을 가두는 게 핵심이야. 하지만 강도준의 호언장담과 달리 삼겹살 위로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으악, 불이야. 강도준이 허둥지둥 집게로 고기를 건져냈지만 고기는 이미 까맣게 타서 과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옆에서 상추를 씻던 강한별이 혀를 찼습니다. 아빠, 또 태웠어? 우리 오늘 저녁은 숯덩이 먹는 거야? 강도준이 머쓱하게 웃으며 탄 부분을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에이, 겉만 탄 거야. 속은 아주 잘 익었어. 자, 아빠의 사랑이 담긴 고기. 아, 해봐. 강한별과 강한솔은 투덜거리면서도 아빠가 주는 고기를 아기새처럼 받아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쌈을 싸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뷔페는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꿀맛이었습니다. 고기를 오물거리던 강한솔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강도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 백수래. 백수? 응. 철순의 아빠는 회사 가는데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서 텃밭만 가꾸고 논다고. 아빠, 우리 이제 돈 없어? 우리 가난해? 강한솔의 심각한 표정에 강도준과 강한별이 빵 터졌습니다. 강도준이 쌈을 입에 넣다 말고 껄껄 웃었습니다. 가난? 누가 그래? 아니, 아빠가 회사도 안 가고 양복도 안 입으니까. 강도준이 고기 굽던 집게를 내려놓고 기름 묻은 손으로 강한솔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한솔아, 잘 들어. 아빠는 말이야, 돈보다 더 비싼 걸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 시간. 아빠는 시간 부자야. 강도준이 아이들의 눈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회사 가느라 너희랑 놀 시간이 없잖아. 근데 아빠는 매일매일 너희랑 놀 수 있지? 학교 데려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게 얼마나 큰 부자인 줄 알아? 강한솔이 고개를 갸웃거리다
이해했다는 듯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네. 그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네. 그렇지. 아빠는 너희가 있어서 우주에서 제일 가는 부자야. 강한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난 돈 많은 아빠보다 우리랑 놀아주는 아빠가 100배, 1000배 더 좋아. 강도주는 아이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통장의 숫자만 늘릴 줄 알았지 행복을 저축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찬 적금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밤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잔잔하게 깔렸습니다. 강도준이 가운데 눕고 양옆에 아이들이 팔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강도준이 밤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저게 북두칠성이야. 국자 모양이지? 우와, 진짜 국자네. 그럼 저 옆에 있는 건 뭐야? 저건 카시오페이야. W 모양. 아이들은 아빠의 설명에 눈을 반짝이며 밤하늘을 여행했습니다. 강한별이 강도준의 품을 파고들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졸려. 그래, 우리 공주님. 자장가 불러줄까? 강도준은 익숙하게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음정도 제법 맞고 박자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점점 규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강도준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7년 전 자신이 했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회장직을 버리고 아이들을 선택한 것.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가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마당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강도준이 카메라를 향해, 아니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밤하늘의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물며 떨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차가운 남자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을 되찾는 이야기. 아빠 어디 갔어? 너무 보고 싶어 어떠셨나요? 기억을 잃은 7년의 세월을 돌아와 화려한 회장실 대신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텃밭을 선택한 강도준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빠는 시간 부자야라며 환하게 웃던 그의 마지막 대사처럼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추억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그의 등에는 씻을 수 없는 흉터가 남았지만 그 상처야말로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강도준 가족처럼 따뜻한 온기와 기적 같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부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